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BTS보다 바쁜 그분. 오늘은 또 엔비디아라서 지금 오늘 하루는 시즌입니다. 먼저. 네. 심층 인터뷰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에서 박근영 부장님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긴 했었는데 또 대표님께서 봤던 관점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짧게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뭐 서프라이즈인데 네. 기대감을 넘지 못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너무 네, 높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실적하고 기대감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거는 EPS고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거는 이제 PER로 나타나는 건데 항상 그 IT 주들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동안 계속 공격받았던 게 너무 비싸다. 그쵸. PR이 100배가 말이 되냐. PR이 30배로 떨어지면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 이제 기대감을 이제 충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나온 숫자 자체는 어마어마해요. 그럼요.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의 높아진 기대치를 맞추기에는 이제 좀 한계에 온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고성장을 언제까지 할 거냐. 결국 2024년이 되면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리고 이제 20%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질 건데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전망은 그래요. 마치 모바일 혁명을 열었던 애플의 주가처럼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저는 AI라는 게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전에 월드 와이드 웹의 인터넷 혁명, 그리고 스마트폰이 열었던 모바일 혁명. 그때 닷컴 네. 버블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닷컴 버블 있었고 치는 거. 근데 이제 그 모바일 혁명은 금융위기 이후에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맞아요. 보면 새로운 그렇죠. 산업을 일으킨 측면이 크거든요. 이번에도 코비드라는 어떤 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류는.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아까 네. 기대치가 너무 눈높이가 높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네. 사실 기준으로 굳이 따지자면 컨센서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 비트했고 네. 가이던스에 대한 컨센서스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비트했고. 근데 눈높이가 얼마나 더 실질적으로 높았던 걸까? 이게 그런 컨센서스가 컨센서스 상회가 디폴트 값인 게 엔비디아니까. 그렇죠. 아. 이제 이 정도 서프라이즈로는 안 돼.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엔비디아가 결국 이 AI 혁명에서 주가가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의 어떤 진정 구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그동안 기대감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그렇죠. 굉장히 그 어떤 반등 탄력은 떨어지지만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오른다. 그런, 네, 애플의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장도 진정 구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알다 보니까 이유를 자꾸 껴 맞추는 게 뭐 중국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피크아웃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엔비디아 측에서도 25년까지는 걱정 없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떨어져도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는 게 시장의 사실 대다수의 판단이니까 이게 과연 조정이 진짜 그렇게 있을까? 살 기회가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행복한 불안감? 은 당연히 엔비디아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팩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네. 지금 뭐 많이 사실은 새벽에 나와서 지금 뭐 13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팩트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한 내용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중국 매출이 significantly decline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할 수도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까 한 걸 그대로 그새 써먹는. 난 새벽부터 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HBM이 거의 쇼티지에 가까운 상태라면 중국 매출이 없어지거나 말거나 네. 너 안 사? 그럼 나 딴 데다 팔면 돼. 그러면 그게 중국 매출이 감소하고 말고가 무슨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매출이 지금 20% 비중이지만 네. 중국 매출이 빵이 되더라도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에는 충분히 영향이 없다.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요. H100이라는 칩이 지금 주력 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성형 AI 서버를 위해서는 이제 H100이라는 칩이 필요한데 지금 H100을 주문하면 40주 있다가 줘요. 거의 10달 있다가 주거든요. 와. 그런데 그게 지금 52주로 늘었어요. 아, 더 쌓여요? 네, 왜냐면 애플이 갑자기 애플 GPT 투자한다 그러죠. 아. 그
그동안에 투자를 못했던 업체들이 갑자기 또 급하게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플도 올해 그 서버 구축을 위해서 한 2,000대, 3,000대를 구매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6억 달러 정도를 그 편성을 했고요. 네. 내년에는 45억 7천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우와. AI 서버를 위해서. 그러면 40주에서 52주로 대기 기간이 더 길었으니까 중국 뭐 팔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근데 여기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그렇죠. 이제 뭐 이게 그 동안에는 급하니까 비싸도 샀다. 뭐 엔비디아 칩에 프리미엄 붙여서 샀는데 저게 뭐 자원이라는 게 유한한데 언제까지 저렇게 돈질할 거냐? 그러니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데요. 근데 빅테크라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약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빅테크 기업들은요, 그 경쟁에서 독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든 짊어질만한 각오가 있는 업체들이에요. 특히 반도체는 더 맞습니다. 더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고요. 플랫폼 업체들 그렇죠. 네. 예전에 뭐 예전에 검색 엔진이 있었잖아요. 검색 엔진에서 탑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그죠? 모바일에서 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투자했거든요. 자기들이 여기에서 된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무조건 독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독점을 하면 그 뒤에 정말 달콤한 과실을 따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구글이 보여줬고 애플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저는 결국 AI라는 게 결국 지금은 대부분이 AI 파운데이션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결국 이게 자본 싸움이 되면 결국 나가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자본이 안 되고 인력이 안 되는 업체들은 나가 떨어지고 거기서 넘버 1, 2, 3 정도는 살아남을 건데 3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AMD는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AMD는 열심히 해야죠. AMD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고약하게 걸린 거죠. 왜 그러냐면 칩만 가지고 경쟁을 하는 구도면 AMD가 어떻게 한번 비벼볼 만한데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가 단순 칩 업체로 보면 안 되고요. 컴퓨팅 업체로 봐야 돼요. 컴퓨팅 업체? 맞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예전에는 그냥 뭐든 제품을 그냥 하드웨어 팔고 땡이잖아요. 그렇죠. 칩 팔고 땡이죠. 네. 근데 요즘에는 칩을 팔고 그걸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을 줘야 돼요. 약간 테슬라 충전기랑 비슷한 거네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칩을 팔고 이 칩을 가지고 어떤 걸 개발할지에 대한 소스 코드들을 줘야 돼요. 활용법까지. 맞습니다. 밀키트처럼. 그렇죠. 그게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쿠다라는 데 가면 웬만한 것들은 다 이미 오픈 소스처럼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AMD 칩을 쓰면 그 쿠다에 있는 소스들을 쓸 수 없어요. 그럼 노가다로 다 일일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 쿠다에 있는 소스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컴파일이라는 일종의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 번역을 해주는 업체가 그 구글이나 뭐 메타 같은 업체들이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구글의 뭐 텐서플로우나 이제 메타의 파이토치 같은 데서 그 컴파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죠. 생태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엔비디아 칩 쓰면 쉽게 개발할 수 있는데 AMD 칩 쓰면 엄청나게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엔비디아 독주 체제, 모노폴리는 거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거의 그렇게 보는데 딱 변수 하나가 그 미들웨어를 제공해주는 컴파일을 얼마나 할지 공격적으로 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그 중요한 거 알면 계속 더 늘리고 그렇죠. 더 많이 생태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만한 생태계를 꾸리는데 엔비디아가 그 생태계를 꾸리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이 걸렸는데 그게 아무리 미들웨어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제공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빨리 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는 충분한 해자를 쌓았다라는 개념으로 맞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그래요. 이제 퀄컴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심리스라고 해서 단순하게 칩 판매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기들 칩을 쓰면 어떤 솔루션,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다 제공해 줘야 돼요. 그동안에 안드로이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은 아이폰을 쓰든 맥북을 쓰든 맥 PC를 쓰든 이런 게 다 에어드롭으로 호환이 되잖아요. 네. 그죠? 쉽게 데이터들이 가는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면 윈도우 OS하고 호환이 안 되고 그죠? 이런 OS 간에 어떤 뭔가 중간에 턱이 있었는데 퀄컴의 칩을 쓰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툴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단순 하드웨어 판매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같이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뭐 국내 증시 얘기도 해야 되니까 네. 그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면 엔비디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엔비디아가 이전에 떡상했을 때는 이제 암호화폐 채굴로 처음에
큰 붐을 한번 맞았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비트코인 반감기 얘기 슬슬 나오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단기간에 쫙 또 올라갔습니다. 요런 거 보면은 1, 2년, 2년 뒤에를 살펴봐서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붐이 온다고 하면 이 엔비디아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 돼서 더 뭔가 바빠지면서 밸류가 올라갈 가능성도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게 뭐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처럼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절대적이거든요. 네. 매출 비중이 너무 네. 압도적이라 지금 전체 2분 3분기 매출이 180억 달러거든요. 네. 180억 달러 중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 145억 달러예요. 145억 달러. 한때 엔비디아 IR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1번 질문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게이밍 쪽 어때요? 맞아요. 요즘에 게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아. 전부 AI 쪽 데이터 센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암호화폐 채굴 수요가 살아난다고 해서 이 데이터 센터 비빌 수가 없군요. 비빌 수가 없는 아, 상황이에요. 그럼 플러스 알파만 살짝. 맞습니다.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게 네. 뭐 지금의 어떤 엔비디아의 멀티플을 리레이팅 해주는 요인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엔 진짜 엔비디아는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게임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이것도 잘 나왔어. 뭐 이 정도로 넘어가는 정도이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약간 그 비트코인 쪽 관점보다는 애플, 아마존, MS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여기도 망할 수는 없어. 약간 그런 시나리오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완전 고트의 반열에 올라버렸네. 엔비디아의 약점은 뭡니까? 아까 그거 말고 말씀하신 거 말고 엔비디아의 리스크 약점? 엔비디아의 약점은 그거죠. 공급 부족. 공급 부족. 네. 그게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공급이 못 따라가줘요. 근데 공급을 엔비디아가 못해서 못 따라가주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가 공급 부족이에요. 삼성한테 맡기면 되는데. 삼성한테 이제 맡기고 싶은데 삼성은 실력이 없으니까 TSMC의 그러니까 보통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라 그러면 선단 공정이 공급 부족이잖아요. 네. 4나노 팹이 부족해, 네. 뭐 3나노 팹이 부족해 이런 건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 코워스라는 그 패키징 기술이 있어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네네. 건데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우리 이야기하는 2.5D 구조로 패키징하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캐파가 부족해서 칩을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지금? 뭐 누구 잘못도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AI 올해 내내 AI 이야기하니까 뭐 우리 좀 그렇죠. 필요한데 네. AI 혁명이 지금 시작된 지 얼마나 된지 아세요?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GPT 써본 게 엊그제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그 사업팀 신설한 상황이라 그렇죠. 할 수가 없죠. 오케이. 일단은 뭐 공급 부족 요게 또 엔비디아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일 수도 계속해서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 보면 빅테크 업체들은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경쟁사들은 막 그 공격적으로 AI 서버 쪽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럼 자기네들은 만약에 빠른 번호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체 설계라도 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테슬라가 보여줬죠. 테슬라가 도조 시스템에 D1이라는 칩을 대거 주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행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엔비디아 칩 수급이 문제 없으면 우리는 데이터 트레이닝은 엔비디아 칩으로 하고 싶다. 왜냐하면 데이터 트레이닝 하는 데는 엔비디아 칩이 최고라고. 구글도 자체 TPU라는 칩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데이터 트레이닝에서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이다고 인정했어요. 근데 엔비디아 칩이 안 나오잖아요. 올해 아무리 쥐어짜서 만들어도 50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H100이. 근데 내년에는 엄청나게 늘린다고 해도 150만 개에서 200만 개인데 보통 서버 한 대에 8개가 들어가요. 칩이. 그러니까 서버 만들 수 있는 수량이 얼마 안 돼요. 그 국내 증시 넘어가기 전에 요거 질문 캐주얼하게 정말 라이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5년 뒤를 본다면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둘 중에 뭘 사실래요? 의미가 없는 게요. 네. 모든 AI 전문가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언제 나온다고 전망인지 아세요? 언제? 불과 1년 전에 2030년은 돼야 될 거라고 했고요. 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 야 이거 가지고 뭐 어플리케이션 나오는 거는 한 2, 3년 걸릴 거야 했는데 벌써 나오죠. 네. GPTS라는 게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AI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버니? 불과 2-3달 전에 그랬어요. 그쵸. MS 코파일럿이 엄청 돈을 벌어요. 음. 그러니까 그 모든 전문가들의 전망이 다 틀렸어요. 지금은 그 과거에 우리가 봤던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이 진행되는 것보다 이거를 5배 압축해서 일어나요. 아. 그러니까 빵 터트리듯이. 예,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어. 지금 빨리 시장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아, 둘 다 사라.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네. 둘 중에 하나 고르지 저는 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AI 혁명에서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총 1등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와. 네. 미국 주식 해야겠다. 자, 국내 주식 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얼마나 뭐 버텨주고 일감을 따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뭐 늦고 기술이 안 되는 건 알지만 후공정 기술이라도 바삭바삭 해가지고 뭐 패키징 사업 더 좀 드라이브를 해야 되나라는 답답함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리적인 시간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일단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멀티플 리레이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메모리가 기존의 커머디티에서 스페셜티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게 커머디티라는 거는 범용이에요. 네. 범용이기 때문에 시장 어떤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면 높은 멀티플을 못 줍니다. 근데 TSMC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높은 멀티플을 주는 게 얘들은 주문이 들어와야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의 리스크가 크지 않죠. 반도체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HBM이 대표적인 거죠. HBM은 스페셜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문한 거 1년치 딱 주문한 거대로 만들면 돼요. 특화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그 단가를 깎거나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메모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AI 수요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서버 칩도 그렇지만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도 그 모바일 시대에서는 기존의 CPU, GPU라는 것들이 범용해서 스페셜티로 바뀌었죠. 모바일 시대에서. 그죠? AP라는 것들이 이제 자체 설계 그쵸. 칩이 됐고 이제 AI 혁명에서는 메모리가 스페셜티 바뀌는 그 구간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쨌든 HBM의 시장 점유율을 90% 차지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반도체에 대해서 멀티플 리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한 번 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AI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TSMC의 코어스의 일부를 대체한다 그러면 삼성은 대한민국 반도체 전체가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HBM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뭐 당연히 1위니까 그쪽으로는 걱정이 없는데 진짜 삼성전자는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빨리 나와야 뭔가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실제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지금은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잘해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TSMC가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삼성 파운드리로 맡기려고 하는 니즈는 많아요. 옆에서 이렇게 낙수효과. 벌리고 있으면 맞습니다. 콩값을 네.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벌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삼성이. 왜요? 입이 안 벌어지나? 기술이 안 되는 거죠. 기술이 안 돼서. 기술이 안 돼서. 왜냐면 그동안 후공정, 특히나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했어요. 삼성이. 네, 그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 이제 효과를 치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 왜 그랬을까? 아니 똑똑한 사람 전 세계에서 다 불러가지고 거기 앉혀놨는데 왜 그게 오는 걸 왜 몰랐을까? 저는 이제 이재용 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이제 한창 옆으로 계속 수평으로 메모리칩 이렇게 만들다가 갑자기 뭐 한순간에 적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래요. 사실은 사실 성공을 계속 하다 보면 보수화돼요. 내가 하던 게 맞으니까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근데 실패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향 전환이 빠르거든요. 그렇죠. 약간 삼성은 계속 1등만 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번에 독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안 돼. 하이닉스는 항상 2등만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기민하게 고객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더 기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마누라 빼고 싹 바꾸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랬는데 왜 그거 안 했을까? 하이닉스 다 바꿨잖아요. 하이닉스는 들었네. SK는 다 바꿨잖아요. 진짜 최태원 회장님 마누라도 바꿔버리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뉴스 나온 거니까. 네. 우리 반도치님께서 이영수 대표님한테 1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한테 정말 쉽고 재밌는 반도체 채널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누군가에겐 생각 없이 말하겠지만 상처받지 마시고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유, 네. 반도치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길게 써주시는 분요 처음 봐요. 제가 최근에 악플에 좀 많이 시달렸는데 그 최근에 이제 영상 찍으면서 창피한데 좀 토로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지금 싹 다 잊었습니다. 근데 네. 확실히 네. 그때도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무언가 산업을 대표하는 분이 막 공격을 받잖아요. 그때가 진짜 휴먼 인덱스 딱 그때가 가격이 저점입니다. 그 여기 나오는 글로벌의 장우석 부사장님도 네. 엔비디아 아작났을 때 반에 반 토막 났을 때 와 악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송을 그만두시려고 그랬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근데 지금 완전 지금 떡상해가지고 역시 장비디아가 옳았다 막 이러잖아요. 딱 비난 받을 때가 네. 저점입니다. 오히려 또 그거를 이때 저점이구나 좋다 이렇게 또 대한민국 반도체 저력이 있습니다. 네, 저력 있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로 가보죠.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가보자면 후공정 뭐 장비와 관련해서
국내 상장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보통 이 메모리라는 게 시클리컬이잖아요. 네.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는데 통상 이제 상승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하락 사이클이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이게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꼭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바닥을 찍고 상승 사이클이 올 때 제일 먼저 탄력 있게 반등하는 게 장비예요. 제일 네. 먼저 장비주들이 제일 먼저 탄력 있게 반응해요. 그게 사실 한미 반도체로 이제 드러난 건데 네. 이번 사이클은 사실은 그 메모리 반등 사이클과 AI의 중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상승 효과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장비주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르냐면 소재하고 부품주가 올라요. 그 다음 순서. 그러니까 장비주에 대해서 포모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이번 이거를 굳이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탈 용기가 없다 그러면 네. 다음 사이클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재, 케미컬이나 부품 이런 쪽 관련된 업체들을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상승 사이클의 피날레는 PCB가 장식합니다. 네. 작년까지 보면 대덕전자, 심텍 이런 회사들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았거든요. 네. 기성 DS. 네. 사이클의 마지막. 아, 주가도 날라갔었죠. 그렇죠. 아.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피날레를 하죠. 아. 이번에도 아마 그 사이클이 지금 이제 장비 사이클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된 것 같고 아.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소재하고 부품 쪽으로 뭔가 사이클이 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장비 그다음에 소재장. 소재 부품, 소재 부품 그다음에 PCB. PCB가 후공적이니까. 아, 요렇게 사이클이 간다. 근데 2차 전지도 사실 그 순서대로 많이들 가거든요. 2차 전지도 네네. 그런데 이제 장비, 소재. 거기서 아. 주의할 점은 그 안에 종목군도 많을 뿐더러 이게 참 애매한 게 사이클을 엇박자를 타면 아니 그게 진짜 지옥이야, 지옥. 네, 계속 쫓아가다가 이게 어느새 손실이 많은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2차 전지에서. 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장비는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봤을 때그 가격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요 정도면 그래도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뭐 기업 이야기하면 좀 민감한데. 네. 아 그러면은 네네. 앞 글자만. 아니 뭐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좋게 보는 쪽이 이제 케미컬 업체들 좋게 봐요. 케미컬. 왜냐하면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뭐 네. 한솔케미칼 이런 회사들을 좋게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들 업체들은 감산의 피해주예요. 아. 감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죠. 네네. 근데 그 피해에 대한 프라이싱이 돼 있죠 이미.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라는 건 업황을 6개월, 9개월 선행해서 땡기잖아요. 주가가. 네네. 그럼 6개월, 9개월 뒤에는 이들 업체들은 턴어라운드가 되겠죠. 왜냐하면 감산이 마무리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거는 내년 한 1분기에는 디램이 감산이 마무리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네. 2분기에는 낸드 플래시가 감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와. 아까 그 박근영 부장님께서는 이오 테크닉스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TSMC랑 삼성전자의 찐 수혜주가 진짜 맞냐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잠시 후에 좀 대표님께 여쭤봐달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오테크닉스랑 하나마이크론. 네네. 둘 다 수혜주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상당 부분 프라이싱이 돼 있는 회사고요. 왜냐하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국내에서 찐 수혜주가 사실은 한미 반도체하고 이오 테크닉스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수혜를 보는 업체는 그렇고 하나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오삿 업체거든요. 네. 후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인하우스로 많이 하다 보면 그 외에 덜 중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데다가 외주를 줄 물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좀 더 뎁스 있게 들어가면 코워스라는 게 코우 공정하고 워스 공정이 달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GPU하고 인터포저를 붙이는 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TSMC가 대부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인터포저하고 밑에 들어가는 플립칩 BGA를 붙이는 그 공정이 있거든요. 네. 이게 워스예요, 워스. 그 워스 웨이퍼 쪽- 온 실리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워스 쪽은 대만의 오삿 업체인 ASE가 일부 합니다. 네. 일부 하고 그리고 그 세계 2등 오삿 업체인 엠코 테크놀로지도 일부 하거든요. 이제 그 포지션을 좀 보는 거죠. 하나 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이 네, 그 결정 났어요? 아니면 아직도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요. 기존 패키징은 그 뭐 투자 규모가 1,000억, 2,000억 정도면 어느 정도 캐펙스 투자가 되는데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조 단위로 투자를 돼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규모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 아니면 좀 밀어주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능성이 없진 않죠. 미국이 4조 투자했잖아요.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대단하다.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때문에 이제 패키징이 조단위 투자의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오케이. 이제 자금력과 기술이 없는 회사들은 아예 못합니다. 패키징이랑 종목 혹시 물어볼 거 더 있으세요? 패키징이랑 왜요? 뭐 딴 거? 난 세물투원의 지난 3박 4일을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그럼 거기 넘어가기 전에 요것만. 제일 많은 분들이 저 참고로 포지션 없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제 뭐 비싸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요 엔비디아 실적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한미랑 뭐 그 AI 반도체 ETF는 어제 또 상장을 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패가 이미 다 까져 있는 상황에서 한미 반도체 지금 주가 위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리고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 거냐 그 그룹군에 있는 그런 종목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한미 반도체는 주가 가지고 평하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울한 회사긴 해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장비 회사 중에 이런 업적을 내는 회사가 있나요? 어. 세계에서 통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시총 5조 원을 돌파한 회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단순히 주가 가지고 코멘트하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대우받을 회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죠, 당연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데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확 꼬꾸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도 계속해서 버티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밸류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주가 흐름에 따라서 국내 HBM 섹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어떤 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사실 제일 대장주가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꺾이면 그 섹터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오케이. 또 가격이랑 또 가치는 또 다른 거니까. 그렇죠. 심리랑 뭐 많이 항상 녹아있으니까. 시장이라는 게 이성으로 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네. 오케이. 그 심리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올트만 가죠. 네. 아까 올트만. 그겁니다. 네네. 뭐였죠? 질문은? 워낙 부침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네네. 그러면 오픈 AI가 지금으로 그러면 더 기술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새 장을 열게 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 뭐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코멘트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미. 네. 저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 AI 산업에서 샘 알트먼이 왜 해고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AI 혁명이 너무 빠른 거예요, 속도가. 그렇죠.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5년, 10년에 걸쳐서 펼쳐질 일들이 1년, 2년으로 압축이 돼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회사는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어떤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율이란 부분에서는 그 챗GPT라는 GPT-4라는 이런 굉장히 효율적인 파워풀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그 윤리라는 부분, 얼라이먼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회사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얼라이먼트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게 인류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AGI로 가는 거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가는 게 문제거든. 그게 원래는 한 5년, 10년에 걸쳐서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AGI가 너무 빨리 개발이 돼버리는 네. 거죠. 그러면 이게 인류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 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사회 멤버 간에 뭔가 이게 어떤 컨플릭트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네. 안에서 그러면 결국에 이 사단도 그러니까 안에서 매파랑 비둘기파가 부딪히다가 잠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알트먼이 복귀를 했잖아요. 네. 알트먼이 복귀를 하든 MS로 가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동안의 얼라이먼트로 인해서 생겼던 금제, 네. 이게 핵 개발을 위험해. 네. 그러니까 속도를 늦게 해야 돼. 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효율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거고요. 그동안에는 어떤 AI의 기술 주도권은 오픈 AI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빅테크들의 목소리가 적었는데 이제는 아마 그런 금제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AI 속도,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요. AI 관련 주식들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인류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제 어떤 그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미지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핵 개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제 AGI라고 하는 거 이제는 AGI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AI가 나왔고 이제 AGI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터미네이터로 치면은 스카이넷 같은 그렇죠. 그런 거고 어벤져스로 치면은 이제 비전 같은 맞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 같은 일반 인공지능 스스로 판단을 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네. 뭐 이런 그런 인공 맞습니다. 지능을 얘기하는 건데 요게 이제 나와서 어떤 위협이 되느냐를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거 개발되면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찬반 논란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 AI라는 게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래밍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기계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계가 학습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뇌를 잘 쓰잖아요. 뇌를 잘 쓰고 있지만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압니까? 모르죠. 모르죠. 똑같아요. AI도 뭔가 결과값은 얘가 잘 냈는데 이 메커니즘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알파고 때도 봤잖아요. 맞습니다. 저 수를 왜 두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류가 이게 어떻게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AGI 개발해도 돼요. 이미 벌써 한번 나왔었죠, AGI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픈 AI가 내놓는 GPT가 너무 빨리 AGI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처음에는 채팅만 되다가 지금은 멀티모달을 지원하잖아요. 그쵸. 음성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 지원하니까 얘가 너무 빨리 AGI로 가는데 우리가 이게 준비가 돼 있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나? 근데 알트머는 경쟁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자금도 계속해서 땡겨야 필요하고 되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무게중심 둘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른 보드 멤버들은 저거 위험하다. 비영리 단체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랐는데 770명의 오픈 AI 직원 중에 700명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복귀 안 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사점이 좀 있는 이슈라고 물론 얼트만 이런 거 말고 스캔들러스한 그런 이런 얘기 말고 결국 이게 위협이 될지 안 될지 또 모르는데 급속도로 승자 독식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가 돈과 그런 부와 명예 이런 걸만 보고 달려간다? 네. 이게 과연 진짜 올바른 일인 건가? 소수가 엄청난 지구와 우주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 아 그게 당연히 논의 대상이고 이거는 윤리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아니 우리 그렇게 오래전에 얘기했었던 완전 자율주행도 아직도 논의 중인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더 가게 되면 AGI로 가는 건데 어때요?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100분 토론해야 되는 거죠. 42분이네. 네. 요거는 그래서 AGI에 대해서는 네.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그러면 대표님 중요한 거는 그 반도체 수요는 더 좋아져요. 아, 왜냐면 그걸로 데이터 갑니까? 트레이닝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데이터 트레이닝은 뭘 했습니까? 텍스트만 했죠. 근데 이제 멀티모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처럼 오감을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트레이닝 수요가 많아지죠.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애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말을 배우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인지를 하죠. 인식하죠. 그다음에 뭘 합니까? 기어다니죠. 어. 걸어다니죠. 뛰어다니죠. 운동지능을 배워야 됩니다. 또 트레이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앞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오케이. 그게 픽아웃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결론은 지금 AI의 큰 물결로 보면 이제 잔파도도 시작도 안 했다. 그렇기 초입입니다. 때문에 네. 우리나라 하드웨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길게 보면서 꾸준하게 좀 기다리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많을 것 같다. 그렇죠. 국내 기업은 좀 조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기업 조급해요? 시세가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혁명이란 말이 아무 데도 안 붙어요. 그럼요. 마누라 빼고 네. 싹 바꿔야지 혁명이죠. 마누라도 바꿔야 혁명이지. 메타버스 혁명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메타버스 혁명 아니에요. 그렇죠. AI 혁명인 거죠. AI 혁명이죠. 네. 음, 모바일 혁명이죠. 모바일 혁명이죠. 네. 인터넷 혁명이죠. 맞습니다. 음. 그럼 그 사이클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러니까요. 겪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좀 자주 나와주세요, 대표님. 네, 바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면은 너무 재밌게 잘 듣고 갑니다. 아, 시간 가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고. 로미노님이 또 5,000원 보내주셨어요. 저도 응원합니다. 반도체 반도 모르는 40대 아줌마도 꾸준히 들으니까 돈도 벌고 똑똑해지고 요즘 대표님 덕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영수 대표님 더 자주 모시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대부분 다 네네. 하셨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